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디자인 교과서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7인의 거장에게 배우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의 정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가라고 이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건축 디자인도 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했고 가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 대부분 건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 건축 계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데 로예, 르꼬르비제, 게리 토마스 리트벨트, 그 다음에 알바 알토, 그 다음에 장 프루브, 아르네 제이콥슨, 이렇게 야콥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출판사는 다빈치에서 나왔으니까 김은진 씨 옮기고 했으니까 이 책은 꼭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볼게요. 1장 건축 디자인. 건축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8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7인의 거장에게서 건축 디자인의 기초를 배우다. 건축 공정에서 건축 디자인의 위치, 그 다음 칼럼, 꼬르비제와 근대 건축 5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사물과 공간의 형태. 1. 형태의 기본 점, 선, 면, 볼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인간이 생각하는 공간의 형태, 크기, 규모. 3. 색, 빛, 텍스처가 건축의 견해를 결정한다. 그 다음 칼럼 장프르베와 시트로엥, ECV. 그 다음 3장 거장들의 가구 인테리어.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인테리어 분야가 여기에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가구 인테리어가 공간의 질을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공간을 분할하는 라이트의 가구 인테리어. 그 다음 가구로 용도를 결정하는 미스의 공간 구성. 미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가구 때문에 그 공간의 성격이 규정 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르꼬르비제의 실내 장비, 리트벨트의 가구는 건축이다. 가구가 곧 건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촉감에 집착한 알토의 가구 인테리어, 다리가 회전되는 푸르베의 가구 인테리어, 제품과 건축이 양립한 야콥센의 디자인, 칼럼 아르네 야콥센의 엔트체어. 다음 4장 인간적인 치수와 공간의 넓이. 건물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크기, 자신의 치수. 그러니까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이 디자인된 거지, 건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인간이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고요. 다음 인간의 동선이 공간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동선 뭐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음과 몸이 의자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 다음 모듈은 형태와 공간을 결정하는 기준 척도이다. 르꼬르비제가 생각한 모듈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카프 마르탱, 오두막은 모듈러의 보물창고. 그 다음에 오두막에서 모듈러를 체계화하다. 건실에는 난로가 잘 어울린다.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부엌은 작업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기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부엌이고요. 그 다음에 욕실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욕실과 화장실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중요하다. 그 다음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경사로. 리트벨트, 가구 디자인으로 출발하다. 리트벨트 같은 경우는 가구 디자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건축적으로 이렇게 옮겨간 사람이죠. 예전에는 무슨 전공을 뭔가를 막 딱 해서 그것만 해야 되고 이런 류의 개념보다는요, 그냥 그 디자인을 하다 보면 상황에 맞춰서 닥치는 대로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현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이번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고에 가로막혀 있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어요. 특히 앞으로 융합 디자인, 그죠? 융합 사회, 그다음에 융합 전공, 그다음에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그런 시대에는 나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학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VR 공간 디자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해놔서 뭐 게임 업체에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디지털 실내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5장 실내 환경 디자인 창은 빛과 공기를 조절한다. 창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 있겠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또는 막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창문을 열면 당연히 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도심지 환경,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면 바깥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그 뜨거운 열기가 그냥 막 들어오는 상황이라 참 환기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창은 빛과 공기를 조절한다. 그 다음 전면 유리창으로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그렇죠? 창문이 열면 그 경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참 쉽지 않죠. 그죠? 창문을 딱 열면 반지하라서 옆에 개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류의 장면 같은 거죠. 그 다음 작아도 방이 밝아지는 높이 달린 창, 고측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측창이랑 그 다음에 천창이랑 달라요. 그래서 천창은 위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천창이고요. 고측창은 위쪽에 있는 높이 달려 있는 측면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측창. 그 다음에 외벽이 건물을 지탱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생겨난 수평 연속창. 뭐 이런 부분이 르꼬르비제의 어떤 천재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벽이 곧 구조체였고 기둥이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둥과 벽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연속창을 쭉 내도 기둥이 받쳐주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둥이 없다는 가정이면 이 수평 띠창을 옆으로 연속해서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길게 창이 나버리면 위가 무너져서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연속창을 디자인함으로써 건축물이 경이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형식도 특징도 다양한 열고 닫을 수 있는 창, 효율적이지만 대책도 필요한 천창이라고 있죠. 위에 있는 천창을 뚫으면 여러분들 누워서 별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거의 100% 물이 새요. 그 다음에 당장 물이 새지 않더라도 조금 있으면 물이 셉니다. 그래서 천창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생활을 보호하는 작은 구멍 같은 창, 그죠? 욕실에 있는 창들이 요만한 창들이니까 작은 구멍 같은 창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외부에 가리개가 달린 창인데 외부의 가리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창이 이렇게 있고 창을 열더라도 외부에 가리개가 하나 더 있으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외부에 가리개가 달린 창. 그래서 그 내부에 커튼을 달거나 블라인드를 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언가를 달면 그게 내부에서 햇볕이 들어오고 나서 그 안에 뭔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뭔가를 달게 되면 결국은 햇볕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커튼에 햇볕이 닿게 되죠. 그러면 진정으로 태양광을 조절을 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에 뭔가를 달아놓는 거죠. 9번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조명 계획. 그 다음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모든 공간이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200평 정도, 300평 되는 집에 살면 모든 곳을 밝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여기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만 그 부분만 밝게 한다거나 해서 조금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혹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명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특정 장소를 위해 디자인된 조명 가구, 조명 기구,
조각적인 건축에 녹아든 다양한 조명기구. 그러니까 이게 건축 디자인인지 조명 디자인인지 혼돈될 정도로 그냥 같이 전부 다 일체화된 디자인인 거죠. 그 다음 자연광과 인공 조명의 조합.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조명 중에 가장 우수한 조명은 자연 조명입니다. 그런데 자연 조명을 반드시 써야 되는, 예를 들어 미술관 같은 경우 있죠. 미술관에다가 이런 형광등을, 일반적인 등을 이렇게 밝혀버리면 그 조명의 색깔 때문에 미술 작품의 그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광을 써야 되는데 자연광을 쓰게 되면 또 문제가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산. 그 다음 주택 디자인 포인트, 하우스를 넘어 홈을 목표로 하다. 하우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집을 말하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혹은 건축물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우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집을 구성하는 구성원까지 포함한, 혹은 그 안에 뭔가 따뜻한 느낌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홈을 목표로 하다. 주택 설계의 포인트, 그 다음 방위, 형태, 도로의 관계, 대지를 읽는 포인트.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축물이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건축물의 그 기능과 느낌들이 달라집니다. 다음, 대지에서 설계의 단서를 발견한다. 생활 방식을 형상화한다. 노부부를 위한 조용한 주택.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 개방적인 집. 새로운 육아에 도전한 집.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다. 거실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안뜰도 거실로 들인다. 조리하는 곳, 먹는 곳, 부엌과 식당의 기본. 가까워도 떨어져 있어도 부엌과 식당의 거리.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침실. 수납은 사물에 맞춘다. 그 다음, 가구로 공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주택의 안과 밖. 주택 내부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평면뿐 아니라 입체로 생각한다. 수직 방향의 연결. 뭐 그렇죠. 이 공간들이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우리가 아파트에서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만 이렇게 다니면은 항상 2차원적인 동선의 생각밖에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한 층을 더 얹어서 우리가 두 개 층을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두 개 층을 쓰는데 현관문을 나가서 2층으로 가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어떤 일부분이 뚫려 있다면, 그러면 이 안에서 수직 동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다채롭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평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안방, 건너방, 부엌, 뭐 이렇게 거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엮어버리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려를, 수직 방향의 연결 고려를 하자. 그 다음에 알토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협력자 글릭센부그와 알덱사. 그 다음에 공동주택 디자인의 포인트. 그렇죠. 개인 주택을 디자인하고 나면 결국은 그게 합쳐지면, 여러 채가 모이면 공동주택이 되겠죠. 공동주택은 또 새로운 세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을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조합을 해서 유닛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를 통상적으로 유닛이라고 하고요. 그 유닛이 다시 모여서 5세대가 모이면 또 뭔가 다른 것을, 그 5가족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좋겠죠. 혹은 보거나 모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도 필요할 거예요. 또 때로는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조합시키기. 그 다음, 그 유닛이 쭉 나열할 때 경제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이야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한 층에 4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에 또 1호, 2호, 3호, 4호, 또 1호, 2호, 3호, 4호. 그러면 요 1호 라인은 평면 구조가 쭉 같고 2호 또 같죠. 그런데 이 둘은 대칭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엘리베이터 홀을 하나만 만든 다음에 그걸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4개가 요렇게 디자인 됐으면 여기는 대칭되게 요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또 옆에 붙여놨지만
요렇게 해서 대칭되게 디자인을 해서 4개 세대를 구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4개 세대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 그게 또다시 2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이 세대들은 굉장히 외부 환경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단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모든 상하 좌우가 막혀 있으니까 단지 앞하고 뒤만 뚫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파트 디자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최고인 건 맞죠. 유닛 둘러싸기, 분산하기, 유닛 겹치기, 다양한 반 공동 공간, 그다음 공통 동선의 형식, 그죠?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동선인 거죠. 자기 혼자만 쓰는 공간의 동선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동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공동 공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 공간이라고 하면 정말 공동의 광장 있죠. 예를 들어 시청 앞 공간을 정말로 퍼블릭한 공간이라고 본다면 유닛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한 500세대 된다고 봐요. 그럼 그 500세대의 주 출입구, 메인 그 정말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은 사실은 퍼블릭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카드 키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기 직전 그런 공간들은 사실은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옷을 벗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앞동 사람하고 우리, 그러니까 앞집 사람, 옆집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10층이다 라고 하면 10층에 옆집 사람은 얼굴을 거의 알 확률이 높잖아요. 뭐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 공동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고요. 각 세대에 직접 접근하는 개별 통로 방식, 뭐 주택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주출입구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쓰는 곳이다 라고 디자인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한 공유 통로, 그 다음에 중앙복도식 방식, 그 다음에 수직동선과 평복도 방식, 그 다음에 남향 두면 개방, 그 다음 각 세대 유닛을 트는 방법, 일면 개방에는 공간의 배치를 연구해야 되고 이면이 90도 각도로 개방돼 개방감을 높이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할게요. 유닛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면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게 아니고 뭐 타워 팰리스처럼 중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유닛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이 면을 모서리에다가 넣으면 두 면이 개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풍 채광에 유리한 양끝 두 면 개방. 그 다음 유닛 내 수직 연결로 단층을 극복한다. 한 층 한 층 돼 있는데 그 안에 내부에 이제 계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바깥에 있는 이 공용 엘리베이터 홀들을 두 층에 한 번씩 세우게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류의 아이디어들이고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주자들이 함께하는 공간. 요즘 뭐 늘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옆집에서 정말로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정말로 옆집에 뭐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범죄에 노출이 돼 있다거나 했을 때 예전 집 같은 경우는 비명을 꽥 하고 지르면 옆집에서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조금은 알고 있어야 정말 급할 때는 문을 열고 바로 튀어나가서 문을 두드려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게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주자들이 함께하는 공간. 그래서 공동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마을 뭐 회관이 있다거나 마을 노인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육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운동회를 한다거나 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파트 내에도 필요할 수 있다. 판스하우스 하우스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주택 디자인을 보면 정말 살 수 없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거리에 산다. 도로와 주거.
이게 그렇죠. 우리 도로하고 건축물이 어떤 관계로 놓여 있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거와 도로는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평면도에서 혹은 배치도로에서 잠깐 그렸다시피 이게 도로에서 직접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문이나 대문이 있다면 그 대문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대문에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왔는데 큰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있다면 아이들 키우면서 정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약간의 완충 공간이 적어도 한 20m만 있어도 굉장히 그 정원이 풍요로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와 주거의 관계 중요하다. 그다음 또 반대로 사생활과 보안 지키기. 우리가 그 뭐 기생충 같은 영화에 보면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옆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심지어는 막 이렇게 그 술 취한 사람이 소변을 본다거나 지나가던 개가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그러면 되게 황당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생활과 보안. 그다음 커뮤니티는 쾌적한 주거의 원천이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주거 환경이 조금 못하더라도 굉장히 행복도를 느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 막 뭔가 사람들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 그런 상황이면 별로 살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는 쾌적한 주거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 경계선을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이게 내 땅이고 혹은 공동의 공간이고 이런 경계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안 뜰 옥상 정원은 실외 거실이다. 그죠? 그 거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누워서 TV 보는 곳 그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팔을 씹는 곳도 텃밭 그게 좋으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연못이 있거나 거기에 이렇게 평상을 놔놨거나 아니면 뭐 차를 한 잔 마시는 이렇게 우산, 양산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거기서 차를 마신다. 그러면 그게 거실보다 더 사용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가을이나 봄 말이죠. 그다음에 사부아 주택의 옥상은 실외 거실이자 식당이다. 이런 디자인 이제 그 뭐 위대한 현대 건축 중 근대 건축 중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의 그 실외 거실과 식당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진입로와 주차 공간은 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이다. 마음 편하게 맞이하는 공간, 진입로와 주차 공간이다. 그 다음 용어 설명과 작품 목록으로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목차를 일단 좀 알아봤고요. 뷰, 페이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투 페이지 뷰로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봅시다. 여기에 표지 목차고요. 제가 이제 요 책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그 수업할 때 사용하려고 요 부분만 스캐닝을 한 거니까 요 부분들 저작권 부분 특별히 조심해 주세요. 마음대로 쓰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거 책을 구매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혹은 도서관에서 빌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크게 건축 디자인, 사물 공간 형태 여기 설명 다 했고요. 실내 환경, 주택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물, 가구, 인테리어, 인간 치수, 실내 환경, 주택 디자인. 그 다음 공동주택 디자인, 그 다음에 도시 또는 도로 관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건축 디자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건축 디자인이란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할까요? 건축 디자인이란 보면은 여기 이제 르꼬르비제가 아마 그린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꼬르비제가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한 건축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고층 마루에 서 있다. 그의 눈앞에는 전면 통창이 있어 정면으로 태양을 마주한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눈앞에 광대한 공간이 펼쳐진다. 지상에는 가로수와 잔디가 있다. 그 다음 머리 위에는 완벽한 방수시설을 갖춘 천장이 있다. 그 다음 각 세대 입구에는 건축물 안에서
가로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열린다. 건축물 안에서 가로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인접해 배치한다. 그 다음 인공적으로 창조된 터에서 각세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건축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요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우리나라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인동 간격이 확보가 돼 있고 주차장 따로 있고 이렇게 숲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거리에서는 숲을 거의 느끼다가 건축물에 올라가면 정말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지만 이 자연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대해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사람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여기 스키플로어로 이렇게 중 2층을 만들어 놔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있죠. 이 책은 가구, 인테리어, 건축, 도시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건축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다. 우리는 근대 건축의 거장 7인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건축을 토탈 디자인으로 여긴 선구자들이다. 토탈 디자인이라 함은 건축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 디자인을 하다가 생겨난 혹은 건축 디자인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냥 토탈로 디자인해버린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가들이 건축 디자인하고 나서 가구들을 꼭 한두 개씩 디자인을 해서 그 건축물에 어울리는 가구를 그 곳에다가 넣어줍니다. 심지어는 뭐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건축주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구자들이다. 건축이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장소는 건물이 모이고 나열되어 생겨나는 도시 공간과 벽이나 가구에 의해 분할되거나 둘러싸이면서 생겨나는 인테리어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건축이라 함은 원래 건축이란 게 한자로 그렇잖아요. 지을 건, 쌓을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짓고 쌓는다는 게 건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건축을 그냥 짓고 쌓아가지고 멋진 탑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건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결국은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공간,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제공받으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물 자체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 구조물로 인해서 파생돼서 생겨나는 그 공간에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따르면 건물이 모이고 나열되어 생겨나는 도시 공간, 그러니까 도시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도시 공간들이 있죠. 거기서 뭐 강남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파로 그냥 가득 차서 사람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어서 막 담배를 피고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런 공간들도 사실은 있어요. 어찌 됐건 그것들이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열된 도시 공간과 벽이나 가구에 의해 분할되거나 둘러싸이면서 생겨나는 인테리어 공간. 우리가 이제 뭐 교실도 마찬가지고 내 방도 그렇잖아요.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벽이 있어서 이렇게 분할돼 있고요. 천장하고 바닥면으로 분할돼 있죠. 그래서 이 분할된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어떨 때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더울 때는 차갑게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요. 추울 때는 난방을 떼어서 이 방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된 공간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건축가는 건축물의 형태나 배치는 물론 공간 분할 벽이나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구, 인테리어, 도시 용역은 각각 개별적인 전문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건축학과는 공과대학에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전공은 미술대학이나 생활환경대학 등에 속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총체를 생각한다면 각각의 전문성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이 책을 쓴 작자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50년 가까이 일본의 이제 그 무단 점유를 혹은 지배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교육 시스템의 어떤 그 체계 있죠. 체계.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그 일본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학년을 개강을 할 때 3월에 1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도 전부 다 8월이나 9월 학기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학과는 공과대학에 속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랑 조금 다른데 정확한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이 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그 인문학과 관련된 저기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학과는 건축대학이나 혹은 미술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에서는 이 건물을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가 혹은 200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100층으로 지으려면 1층에 있는 기둥의 두께가 얼마나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철근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류의 계산을 하는 것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면요. 물론 다른 것들 기본적인 평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는 계산이나 어떤 정말 공학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근거에 의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건축학과는 어떤 인문학 쪽에 가까운 동선이라든지 사람의 행태라든지 행동 심리, 그다음 커뮤니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그런 식으로 다르듯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건축학과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우리가 벽을 디자인할 때 이게 색채학적으로 뭐 356번 칼라를 써야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357번 칼라를 쓰면 행복하지 않고 이런 건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그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다 나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전부 다 통합돼서 이제 그 건축이라는 총체를 생각한다면 통합돼서 전문성이 통합돼서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축 계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휴대폰 디자인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OS를 디자인하는 애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에서 OS를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아이콘 디자인들은 또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어떤 약간 인문학적인,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또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를 구성하는 이제 하드웨어 있죠. 그러면 그 하드웨어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재료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대량 생산을 몇 만 개를 하려면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싸고 좋게, 그 다음에 문제 없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기계공학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자,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그런 시각 디자이너들 있을 수 있고요.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하나의 토탈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까지, 그다음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큰 회사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분업화돼서 어떤 분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막상 이제 어떤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그 건축의 영역들 중에 딱 해야 될 일들이 막 정해져요. 그런데 보통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바로 회사에 간 상태 같은 경우는 당장 시공을 하래도 할 줄 몰라서 못하고 당장 디자인을 하라 그래도 할 줄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도면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걸 예를 들어 3D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걸 건축주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프레젠트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형을 만든다거나 뭐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VR 공간으로 그걸 표현해 본다거나 이런 류의 방식들은 사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더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회사에 나가자마자
당장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투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VR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결국은 전부 다 통합적인 토탈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4년 동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웠다 하더라도 4년 동안 이걸 배웠다고 해서 나가서 바로 건축주를 만나서 수주를 하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하자 보수도 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주에게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다 받아내고 그다음 융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과 관련된 것들 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일할 수 있게 그 회사에 복지도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될 거고 그다음 세금도 처리해야 될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걸 졸업하자마자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류의 내용들, 그러니까 건축물이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속 예를 들어 난 투시도 혹은 캐드만 잘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캐드만 10년, 20년간 계속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그 통합적인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쭉 배우고 이런 뭐 거장들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를 배우게 된다면 조금 더 나중에 더 많은 그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요런 커리큘럼에 수업에 요런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지금 되게 길어지는데 첫날부터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부터 진행을 할까요? 아, 이게 페이지가 거의 하나로 돼 있네요. 그럼 같이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9페이지까지만 하고 일단 한번 더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은 르꼬르비제가 건축을 계획하면서 설정한 콘셉트를 그린 것이다. 여러분들 맨날 디자인할 때 그러죠. 뭐 교수님들이 컨셉이 뭐야? 그래서 개념이 뭐야 대체? 이번 설계할 때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라고 할 때 이런 정말 회화적인 그림이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가가 그린 글이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현대 미술로서도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림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요즘도 이 정도의 그림과 이 정도의 그 컬러 감각과 그 느낌이 있다면 건축주 설득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르비제가 컨셉을 그린 것이다. 르꼬르비제는 언제나 도시에서 인테리어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스케일을 염두에 두었다. 우리가 가구를 디자인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또 넓은 시야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스케일을 염두에 뒀다. 도시에는 태양과 녹음이 우러진 자연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분리되어 있다. 보차 분리를 뭐 어마어마한 그 옛날부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완전히 보차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저기 그림이랑은 지금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자동차가 밑에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는데 혹은 이게 주차장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가 전부 다 자동차가 지하로만 다니고 지상은 아예 자동차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완전히 도로와 보행자와 보차가 분리되고 있죠. 고층의 공동주택은 지면에서 들어 올려지고 필로티라고 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들어 올려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네, 뭐 요런 건 이럴 수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가 이제 이게 큰 땅이라고 치면 건축물이 하나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비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아예 들어 올려 버리면 밑을 통과해서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면에서 들어 올려지게 해서 사람인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던 거죠. 없었다기보다는 작았다는 거죠, 숫자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무슨 르브르 궁전, 르브르 궁이라고 하죠. 혹은 뭐 무슨 경복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경복궁이 있으면 그 경복궁 때문에
돌아서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경복궁을 관통해서 갈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그런 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물이 경복궁처럼 그런 위압적이고 그다음에 혹은 무서운 느낌 혹은 약간의 그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그 밑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송받아지는 겁니다. 옥상에는 풀장이 딸린 정원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풀장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누워 있으면 햇볕이 막 이제 이렇게 따사롭게 내리쬐니까 수영하다가 일광욕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여기는 어찌됐건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옥상에다가 풀장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방수가 아무리 방수가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방수에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맞고요. 뭐 유명한 그 옥상에 건물 있죠. 건물 옥상에 이렇게 풀장이 있어서 바깥에 구경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돈이 좀 많이 들거나 그다음에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한 사람이 고층의 마루에 서 있다. 그의 눈앞 전면에는 통창너머로 광대한 공간이 펼쳐진다. 각 세대는 건축물 내부로 가로로 이어지는 복도로 위아래로 두고 일부분은 2층으로 구성되어 동서쪽에 빛과 조망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 스케치는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그러니까 옆 건물이랑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크게 열려 있겠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요렇게 막혀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시야에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2층이 뚫려 있으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확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이런 복도는 그래도 뭐 저 멀리에 이제 창이 하나 있으면은 밝겠지만 뭐 이렇게 좋진 않겠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편복도 있는 그 복도들은 여기다가 배치를 해갖고 복도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24시간 불을 켜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범죄 등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부 공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그렇게 하고요. 2번부터 동그라미 2번부터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첫 주차 혹은 첫 주차의 두 번째 시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 첫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또 봐주시고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수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빠이.